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대1의 신수정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신 기자님. 모처럼 연합이네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투자 잘했나 봐요. 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연간 수익금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12%로 역대 최고 수익률인데요. 100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대자동차의 오늘 기준 시가총액이 39조 원이거든요. 이제 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 기업을 두세 개 살 금액입니다. 이야, 정말 엄청나네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돈을 잘 버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지난해 국내외 증시 훈풍 때문인데요. 지난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거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미국 중앙은행이 최종 기준금리라고 예고했던 6.5%까지 올리지 않은 데다가 기업 실적도 괜찮아서 증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급 반등하면서 수익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증시 분위기 좋았다고 이렇게 큰 돈 버는 거 보니까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았나 봐요. 네, 이제 단일 자산군 중에서는 예. 국내 채권이 약 3분의 1 정도 돼서 가장 많지만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더하면 43%가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외 주식이 30%나 되는데요.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북미 지역,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가 특히 좋았잖아요. 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거의 찍을 뻔했는데요. 그 덕을 우리 국민연금이 많이 봤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돈 많이 벌었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지면요. 우리가 받기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연금 수령액 이것도 좀 올라가나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금융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온전히 내가 가져가는 펀드와는 달리 수령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선 가입 기간이 중요하고요. 그동안 내가 평균 얼마의 소득을 벌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너무 복잡해서 이게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혹시 내가 얼마 받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우리 수령액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예. 다만 국민연금이 조만간 고갈될 거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익금이 잘 나면 기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고갈되는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런데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리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작년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 배분 비중을 좀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예. 국민연금은 매년 중기 자산 배분안이라고 해서 5년 단위 운용 전략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작년 배분안에서 2028년까지 주식 비중을 55%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반 이상이 주식이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주식 비중이 43%니까 거의 12%포인트나 늘어나는 건데요. 예.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채권을 좀 줄이는 대신에 변동성은 높지만 장기 수익률이 좀 좋은 주식 비중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고갈 시기를 늦춰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채권보다는 주식이 그래도 위험 자산인데 이렇게 주식 비중을 반 이상으로 점점 늘리겠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체 국민연금 가입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25만 명이었는데요. 2022년 말보다 24만 명, 그러니까 1년 만에 1%나 줄었고요. 그에 반해서 전체 수급자 수는 671만 명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계속 은퇴하고 새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이제 이분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잖아요. 예.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고갈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불과 7년 뒤인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1990년대생이 은퇴할 시기인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애초 설계가 잘못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는데요. 당시 보험료율을 3%, 소득 대체율을 70%로 목표로 했어요. 제가 이 수치를 볼 때마다 이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한창 일할 때 소득을 3%만 내면 은퇴하고 나서 소득의 70%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이 시장에 있었다면 당장 막 사기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건데 이제 애초부터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죠. 예. 이후에 조금씩 보험료율을 높여오긴 했어요. 1993년에 6%, 이제 98년에는 9%까지 올렸는데 그때부터 연금 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26년째 멈춰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내가 받기로 한 금액보다는 덜 받고 내기로 한 것보다는 좀 더 내야 되는 건데 누가 이걸 반기겠어요. 그렇죠. 이제 사회적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정부도 선뜻 나서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인심 두둑하게 연금 주겠다라고 설계한 게 있지만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 같진 않더라고요. 외국도 우리나라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 연금 개혁들 이게 계속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이미 연금이 고갈됐어요. 여기는 기존의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한창 일하는 분들이 보험료를 내면 거기에 정부가 보조금이랑 뭐 준비금을 얹어서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주는 시스템인데요. 네. 독일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돼도 뭐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험료율이 지금 18.6%거든요. 예. 거의 우리나라 2배 이상이고요. 그렇네요. 네, 소득 대체율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내고 덜 받는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연금 개혁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인 건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월등히 빠르잖아요. 예. 이제 받는 사람에 비해 내는 사람이 훨씬 적은 인구 구조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 독일보다는 저는 일본 사례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일본도 고령화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일본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본 사례가 참고할 만한데요. 일본은 우리와는 다르게 연금 개혁에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원래는 일본도 처음 연금 제도를 도입한 1954년에는 3% 수준이었는데요. 50년에 걸쳐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18.3%고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최대 75세까지 늘렸습니다. 이제 많이 내고 늦게 받으니까 기금이 고갈될 위험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년은 65세까지 늘려서 연금을 받기 전에 소득이 뚝 떨어질 일은 막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3대 개혁을 이제 본격화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두 분 기자님께 이거 심층 취재를 부탁드리고 싶었는데요. 부탁을 드릴 게 없는 게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논의하는 뭐 방안들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나름대로 뭐 충분히 저도 이유는 알죠. 국민들에게 미안한 소리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미룬다고 답 있는 건 아니니까 빨리 우리들이 논의할 만한 걸 빨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